자, 안녕하세요. 기초재무회계 곽준영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요. 1주차, 2주차 잘 복습해 주셨나요? 네, 정답은 매입 채무였는데 많은 분들이 잘 청취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분기하고요, 전기까지의 의미를 좀 보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산 쪽, 그리고 부채 쪽, 자본 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기와 관련된 얘기 했었는데요. 분기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걸요,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걸 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예제 2번에 거래 1번부터 4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까지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 1번은요, 날짜는 1월 2일 날짜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100만원을 출자받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시면, 그렇죠, 날짜 먼저 기재해 주시고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뭐 하신 거예요? 100만원 투자 받으셔서 사업 시작했으니까요,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하겠네요. 자, 대변은요, 투자 받았으니까 자본인데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본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월 5일 날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변과 대변으로 우선 구분해 줄게요. 날짜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래 보시니까 1월 5일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7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을 줬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감소합니다. 얼마가요? 70만원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그 대신 뭐가 생겼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생겼습니다. 자산을 취득했네요. 건물 70만원. 1월 7일 거는 지난번 했던 거고요. 제가 1월 20일 것 좀 먼저 할게요. 자, 1월 20일 거래 볼게요. 자, 똑같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 20일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2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 여러분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에 현금 얼마입니까? 20만원. 여러분들 용역 제공한 거죠? 우리 기업의 주된 수익이니까요, 뭐라고요? 네, 출이다, 세일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를 인식해 주시는 걸 우리가 분계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분계를 하신 다음에는요, 우리가 전기라는 과정을 좀 거치시게 될 건데요. 이 전기라고 하는 역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가 정보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분계만 해놓으면 약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1월 2일, 1월 5일, 1월 20일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뭐 대표나 정보 이용자들은 궁금합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할까요? 그래, 이렇게 장사했다고 치자, 영업활동 잘했다고 치자, 사업했다고 치자, 야, 그래서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 분계한 내역들만 보시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네, 100만원 증가했네, 70만원 감소했네, 20만원 증가했네. 이렇게 매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잔액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전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하는 건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죠, 여러분들?
현금은 자산이니까요. 이 자산이 증가하면요.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표시하게 될 거고요. 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그렇죠. 대변에 이렇게 표시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경우와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기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현금이 증가한 거 보니까요. 아, 그러네요. 1월 2일 날짜에 얼마 증가했나요?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1월 20일에 2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건 언제 있나요? 그렇죠. 1월 5일 날짜에 얼마 감소했나요? 7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증가한 건 100만 원과 20만 원, 120만 원이고요. 감소한 건 7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잔액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얼마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50만 원 남아 있죠. 이렇게 계정들에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 개별 계정 과목들의 잔액을 모아놓는 과정을 우리가 트라이얼 밸런스다라고 하는 시산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시산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재무 제표라는 걸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분개만 해놓으시면 개별 계정들의 잔액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알려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전기라는 과정을 통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회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회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개만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흔히 우리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만 잘 해주시면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시산표는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요. 바로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의 비용의 변화에 관련한 이 거래를 인식하시고요. 이 인식한 거래를 통해서 분개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거고요. 오늘은 조금 저를 달리해서요. 저희가 재무제표라는 이야기 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차에는요, 바로 이 5장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요소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간단한 내용들 보고 갈 겁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챕터여서요. 혹시 회계를 조금 더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고요. 우리가 아마도 회계 공부하면서 회계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우리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우리가 숲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조그만 나무만 보고 자꾸 땅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가 좀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이 재무제표의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 요소를 보시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앞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무제표 요소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재무제표라는 건요. 그렇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 재무제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재무제표 안에는요. 크게 5가지에 대한 요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요? 바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 요소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주 쉽게 보시면 이 거래나
그 밖에 사건의 이 재무적 영향을 이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한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게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비용이다, 수익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산인데요. 우리가 asset이라고 얘기하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언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차변에 현금 적혀 있었죠? 왜 적혀 있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에 주주들에게 투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통제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내 것을 얘기해요. 내 것이에요. 통제한다라고 하면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효익, 무언가 좋은 것들이 다 나만의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공용 킥보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하게 탈 수 있죠. 하지만 내 자산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근데 학교 오실 때 그 킥보드 타고 오셔가지고 잠깐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따가 집에 갈 때도 타고 가야지 라고 해서 딱 나가보시면요, 없죠. 왜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건 내 것이다, 나만 쓸 수 있다, 나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경제적인 자원입니다. 이 경제적 자원이다 라고 하는 건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경제적 자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없으면 사실은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주에 아직 추첨하지 않은 로또 복권의 가치 있나요? 그렇죠. 로또 복권은요, 그냥 뭐 한 게임당 1,000원씩인가요? 뭐 한 장당 뭐 5,000원 정도 하나요? 네, 그 정도의 자원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1등에 당첨이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으면요, 그렇죠, 전혀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 자원은요, 쉽게 얘기하면 화폐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금액으로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원가에서 그 자산과 비용을 구분할 때 소멸된 부분, 그리고 소멸된 부분,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요.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현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예상 거래에 근거해서는 자산 기록이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미래에 무언가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서 우리가 측정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와 있네요. 자산의 통제란 그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인데요. 여러분들 부채는요, 라이빌리티다라고 하는 부채인데요. 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부채도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빚이, 부채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과거에 차입을 했거나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도요, 과거 사건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결국은 현금이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 의무가 아니고요, 현재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회계가 정보 줄 때요. 현재에 대한 정보 주는 것도 있고 과거에 대한 정보 주는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에 대한 정보 주는 걸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산도 현재에 대한 거고요. 부채도 현재에 대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두 번째는요. 미래 예상 거래에 근거하여 회사의 부채 기록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현재 의무에는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법제 의무하고 의제 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법제 의무는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법적 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의제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응당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자제품들은요.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무상 AS 기간인가요? 그렇죠. 통상 여러분들 1년이죠. 통상 1년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상 AS 기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법적 의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에스모전자에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아이고 너무 아까워요. 어제까지가 딱 1년이었고 오늘 1년하고 하루가 경과됐습니다. 그럼 AS가 유상일까요? 왠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S전자라면 조금 시간이 늦었어도 왠지 가면 어떨까요? 그 AS 해주시는 기사님이 이거 날짜가 지났네요. 무조건 과금하겠습니다. 돈 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올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기대처럼 아이고 뭐 어제까지였네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 연락 온다면 매우 만족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제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왠지 이 기업이라면 무언가 잘 교환해주고 잘 수리가 되고 무언가 협의가 될 것 같은 그런 응당한 기대를 갖는 의미로 우리가 의제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뭐 요즘 같은 시국에 지하철에서 뭐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옆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하면 그렇죠. 법적인 제재를 받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거는 법적인 제재는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에 앉아 계시는데 뭐 이렇게 노약자분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탑승을 하셨어요. 그럴 때요.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양보한다. 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응당 어떤 우리가 뭐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마인드나 아니면은 뭐 사람에 대한 이타심 이런 걸까요? 그처럼 그냥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냥 응당 기대하는 거죠. 자리를 비켜준다라고 하는 건 응당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의제 의무다라고 하는데 회계학에서 이 부채는요 두 가지의 의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채는요 지급 시기나 지급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부채로 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자산하고 조금 다른데요. 우리 뒤에서 한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수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산은 적게, 부채는 높게 잡아서 우리가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왠지 희망적인 자산은 가능하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잡지 말고 부채는 대비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본은 우리가 에퀴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사실은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회계원리 기초 정도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걸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자본은요. 출자자로부터 불입된 자본. 여러분들 요 출자자로부터 불입된 자본이 우리가 과거 거래에서 공부했던 자본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득한 단기 순이익. 여러분 단기 순이익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우리 기업에서 돈 버는 걸요. 수익이라고 얘기하고요. 돈 쓴 걸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면 수익이 더 커야 될까요? 비용이 더 커야 될까요? 그쵸, 일반적으로 돈 버는 게 더 커야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기 순이익, 올해에 우리가 이익이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수익보다 돈 쓴 비용이 더 컸을 때를요, 우리가 올해 우리 손해봤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 손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수익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인컴인데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의 증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우리 순자산이라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순자산이다라고 하는 건 순수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자산에서 부채 뺀 걸 자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순수한 자산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자산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 보면 뭡니까? 그렇죠. 자산이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모든 걸 다 수익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랄라 자산이 증가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커졌대요. 기분은요 좋아지는 거예요. 왠지 돈 번 느낌이에요. 자, 반대로요. 부채가 줄었대요. 갚아야 될 게 줄어들었답니다. 그것도요 우리 집에 기분 좋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자산이 증가된 걸 우리가 수익이다, 돈 번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중에 자본 챕터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 참여자다 라고 얘기하면 주주와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주주와의 거래. 그래서 우리가 자본 거래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의 증가를 우리가 다 수익이다 라고 좀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컴이다 라고 하는 건 레버뉴, 우리가 수익하고요, 게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하고요, 수입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좀 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이다 라고 하시면 순자산이 증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유리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비용인데요. 자, 비용은요,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부터 발생한, 자, 이번엔 반대 요소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될 때 우리가 비용이다 라고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 익스펜스다 라고 하는 건요, 얘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도 우리 기업에 마이너스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봤다 라고 표현하는 이 손실 금액도 우리가 익스펜스, 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 무언가 성과가 나쁘다 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다 라고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comprehensive income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총 포괄손익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총 포괄손익은요, 예전에는 그냥 당기순이익이다 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IFRS로 넘어오면서요, 기타 포괄손익도 우리가 포함해서 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기순이익과 이 기타 포괄손익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치킨 가게인데요, 왜 이렇게 치킨을 예로 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희 집에 치킨집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가게에서요, 치킨을 많이 팔아서요, 치킨을 잘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치킨집에서요, 그러면 안 되지만 손님이 나가셨는데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CCTV 돌려봐도요, 누가 떨어뜨린 건지 알 수도 없고요, 몇 달 동안 여기 돈 놓고 가신 고객님 이라고 저희가 안내도 드렸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돈은요, 그렇죠, 그냥 우리 기업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런 일들이 매번 벌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다 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반복적인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혹은요, 기타 포괄손익은요, 아직은 모르는 잠정적인 거래들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요, 우리 어머님이 2억에 사셨는데 이게 5억으로 올랐대요.
이거 기분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은 기분이 좋은 거죠. 왜요? 우리 부모님은 2억에 취득하셨는데 지금 팔면 5억이 돼요. 얼마 재미 본 느낌이세요? 3억 정도 재미 본 느낌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3억의 이익을 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 집을. 그렇죠. 팔아야 되죠. 처분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혀 이게 이익 본 거, 재미 본 게 아닙니다. 그런 잠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 집값은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잠정적인 손익들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이러한 잠정적인 손익을 우리가 잘 보고하지 않았었는데요. IFRS에서는 우리가 총 포괄손익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술할 건데요. 이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돈을 번 수익하고요. 돈을 쓴 비용하고 우리가 회계 기간이 종료가 되면 마감이라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당기 순이익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당기 순손실이다 라고 좀 얘기해서 당기 순이익이 나면요. 여러분들 당기 순이익이 나면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업 거예요. 우리 기업 겁니다. 우리 기업에 진짜 재미 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익 본 부분, 당기 순이익을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자본에 넣어둡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진짜 돈 번 거거든요. 이 이익 잉여금만큼 진짜 우리 기업이 돈 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감이라는 절차를 거의 마지막 시간에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돈 번 수익하고요, 돈 쓴 비용이 있고, 자 나머지가 우리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될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요,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요, 이 전체를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은 자본이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뺐더니 자본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자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셔가지고요. 수익이 더 크면 당기 순이익이다 라고 하고, 그 당기 순이익은요, 진짜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자본에 이렇게 가둬둔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회계 등식 가지고 총 포괄손익을 계산해 보시면요, 요게 여러분들 퀴즈처럼 저도 낼 거라서 미리 좀 보시면요, 회계 등식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쵸,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1월 1일 상태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도 있고요, 12월 31일 날짜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기초 자본에서요, 아까 여러분들 기초 자본이 뭐였죠? 기초, 그럼 자산에서 기초 부채 뺀 게 되겠죠. 이게 기초 자본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자본 될 건데, 여러분들 우리 이익이 나면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당기 순이익 혹은 당기 순손실, 이렇게 빠질 거고요. 또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는 기타, 이건 한 번에 쓸까요? 더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으니까요. 기타 포괄 손익이 더해지고 빼지면 기말 자본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재에 예제를 보시면 요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기업의 기초 자산이 100원이었고 기초 부채가 40원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자산은 120원이고 기말 부채는 50원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기업의 당기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시면 기초 자본이 되시겠죠? 얼마 될까요? 60원 될 거고요. 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시면 기말 자본 되시겠죠? 이게 얼마인가요? 70원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시작할 때 우리 기업 거 자본은 60원이었는데 자, 영업활동이 끝난 기말에는 70원이 됐대요. 얼마 버신 거예요? 10원 버신 거죠? 이 10원을 우리가 당기 순손익 플러스니까 당기 순이익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가 있냐면 그 회계를 처음 배우시면 마치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여기 구조도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재무상태표가 정확해진다라고 우리가 좀 암기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행의 여러분들 IFRS는요, 지금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산 부채를 기초자산, 기초부채, 그리고 기말자산, 기말부채, 자산 부채를요, 아주 온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자산 부채의 변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손익이 된다라고 하는 주의여서 IFRS는요, 꼭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지만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즉, 손익계산서 중심에서요, IFRS는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예제 보여드렸던 거 하나만 좀 보고 같이 좀 쉴게요. 자, 갑회사는요, X1년 1월 1일, 2000X1년,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자, X1년 1월 1일, 여러분들 1월 1일 시작하는 걸 우리가 기초다라고 얘기하고요. 10월 31일 끝나는 날짜를 기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보시니까요, 기초자본은 54만원이었고요. 기말 자산은 62만원. 예, 얼마 증가했나요? 8만원 증가됐고요. 자, 부채는요, 32만원에서 29만 5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산은 증가했고, 부채는 감소했으니까요, 둘 다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네요. 둘 다 일단은 기분이 좋아지는 게 되겠네요. 자, 근데 밑에 보시니까요, 단기 중에 투자자의 출자로 인한 자본 증가가 5만원이고요. 기타 포괄이익이 6천원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기초자료 가지고요. 자, 기초자료 가지고 먼저 기초 자본 한번 구해볼게요. 기초 자본 얼마 되실까요? 기초 자산 54만원에서요. 기초 부채 32만원 차감해 주시니까요. 22만원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기말 거 보시니까요. 기말 자산은 기말 자산은 62만원이고요. 기말 부채는 29만 5천원 되겠습니다. 차감해 줄까요? 자, 차감해 주시니까 기말 자본은요, 32만 5천원 되겠네요. 자, 우리 아까는 뭐 했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가정해 보시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가 단기 손익에 대한 차이다라고 좀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번엔 조금 다르네요. 뭐라고요? 투자자가 출자했습니다. 자본이 증가했대요. 자, 투자자가 5만원 증가시켰고요. 기타 포괄이익도 6천원 있었네요. 자, 다시 보시면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는요, 32만 5천원과 22만원이 되죠. 총 얼마 차이 나세요? 10만 5천원의
자본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본의 변동 중에서요, 추가로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6,000원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우리 집 집값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 순수한 단기 손익은 얼마 될까요? 전체 자본의 변화는 10만 5천원이고 추가로 투자받은 금액이 5만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 6천원이니까요 10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차감해 주시면 바로 이 4만 9천원만큼이 실질 단기 손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